계신 거 맞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이 감지가 되지 않는 가운데 오늘 베이비피스 같이 얘기 나눌 이은선 기자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윤성 기자님 옆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 이야기 같이 나누러 온 황소연이라고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감독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쓸게요.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김소연 씨가 들어오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할 때 말씀하실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진 촬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쓰고 보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감개무량하네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찬 처음 봐요. 아, 정말요? 네, 요즘은 극장에 가도 사실은 예년처럼 많은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항상 극장에 들어가는 마음이 조금씩은 무거운데 오늘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극장이 안 간지 정말 오래됐어요. 집을 할 때마다 극장에 와서 정말 오랜만에 또 앉아서 이렇게 외국 문화에서 영화 보니까 감동이 컸습니다. 네, 근데 안 본 사이에 영화인이 되셨더라고요. 저요? 네. 서울 여성국제 여성영화제 트레일러에도 등장을 하시고 네. 이제 어엿한 준 영화인으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덕분입니다. 저를 이렇게 옆에서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요? 네. 그런 일이 없는데 영어 새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제가 놓칠 수 없다고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잠깐 벗어나는 얘기지만 네. 이육수 부교환 감독님과 트레일러 작업하시는 얘기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트레일러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정말요? 네. 전혀 어색함 없는 연기. 사실 그거를 하게 됐을 때 은상 기자님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영화계가 놓칠 수 없어라고 말해줬는데 이렇게 또 제가 등장을 하게 돼서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자랑할게요. 네. 앞으로 자랑할 일 있으면 마음껏 자랑해 주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영화는 베이비피스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영화야말로 정말 보신 분들마다 감상이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뭔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이 영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밸런스가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객관적인 느낌보다 좀 주관적인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특정 시대나 네, 그것들이 이제 좀 더 몰입감을 줄 수 있게 어떤 장치들, 죽음이라는 장치와 각각 인물들의 어떤 파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훨씬 더 살려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는 뭐랄까 시놉시스를 딱 이렇게 규정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시절과 상황의 특수성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한 번씩은 들었던 감정들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았나?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베이비디스라는 제목, 유치죠. 한국말로 하면 베이비디스라는 제목이 굉장히 은유적이기도 하고 비유적이지만 또 굉장히 지적적일 수 있는 제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베이비피스라는 작품은 2019년도 베니스 국제영화제 작품상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좀 알리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여기서 문제적 캐릭터죠. 모지스를 연기한 흡혈레스 같은 경우는 같은 영화제에서 베스트 영 액터상을 수상하면서 또 한참 배우들 열연으로 먼저 얘기가 됐던 영화이기도 하고 이 영화제 이후에 굉장히 세계 많은 영화제들 초청이 되고 각종 기록들을 남겼는데요. 아마 이 영화의 감독에 대한 이력들을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감독이 킬링이브라는 작품을 연출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전 시즌을 연출한 것은 물론 아니고 시즌 3의 2편을 연출했는데 이 작품이 계기가 돼서 킬링이브의 작업까지 샤론 머피 감독의 작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예요. 이 영화로 샤론 머피라는 호주의 여성 감독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린 셈이고요. 작은 아씨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다고 버전의 작은 아씨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경약한 베스 역을 맡았던 엘리자 스탠턴, 이게 본토 발음을 하면 일라이저가 되더군요. 일라이저 스탠턴의
주연작이라는 점에서도 한번 놀라시지 않을까 싶고, 넷플릭스에서 더 소사이어티라는 작품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거기서 사이코패스를 연기하던 사람이 여기서 또 사이코패스를 연기하냐면서 또 놀라움을 안겼을 수도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원작은 연극입니다. 연극 원작에서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고요. 원작을 썼던 리타 칼리사이스가 그대로 다시 영화 각본으로 쓰면서 오늘 보신 데이비티스라는 영화로 완성이 됐고요. 2012년에 시드니에 출연됐던 각본을 가지고 영화 무대로 옮긴 셈입니다. 더 피아노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제인 캠피언 감독의? 아니 몰라요. 이게 오래된 영화죠. 칸 영화제 상금연상을 수상했던 영화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홀리언터에게 어주연상을 준 영화인데 말 그대로 피아노에 대한 얘기예요.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피아노라는 작품을 프로듀싱한 진 제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 제프먼이 신작 프로젝트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연극을 보고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연극의 각본을 썼던 각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 영화에 각색을 하게 되는데 샤넌 감독이 회상을 굉장히 재미있게 했기를 본인은 괴로웠겠죠. 저는 재밌다고 표현하지만 그 제프먼 프로듀서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더 피아노에 나온 그랜드 피아노가 앞에 딱 있었대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굉장히 토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렇게 뭔가 굉장한 작품을 했던 제작진과 이 신인 감독이 만나서 작업을 한다는 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첫 작품에서 이렇게 본인의 색을 확실하게 드러낸 샤넌 감독에 대한 인자로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시기는 자아에 대한 감각을 좀 얻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밀라의 경우는 그 똑같은 시기에 암호로 유태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아이러니에 종착해 있죠. 그래서 그 밀라를 둘러싼 세계의 관찰을 우리가 이 영화 통해서 아주 내밀하게 하게 됐는데 다양한 감정 기복의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1차적으로는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부모까지 이 관계에 이어지면서 그 사중주의 충돌의 충격과 등장과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고통과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이 온갖 총체를 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코미디와 비극적인 이야기를 나란히 두는 데서 온 이분성 같은 것도 이 영화에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시놉시스를 찾아봤을 때 사실 설정 자체가 굉장히 영화에서는 보편적이거나 좀 진부한 설정일 수도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시한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조금 반신반의한 상태로 봤었어요. 사실 그렇게 막 감동적인 영화들을 즐겨보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죽음이란 장치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막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어서 제 뭔가 삶과 느꼈던 것들에 대입해 봤을 때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느낌이어서. 아니 또 누군가는 지금 한 감독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보여준 아주 많은 사건과 감정들과 그 가운데 어느 한 군데는 자기랑 이익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파트는 각자 다르실 수 있겠지만요.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네. 들었고 네. 자, 이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인물 때문에 영화에 대한 분명한 홍보가 생길 거라는 거 역시 굉장히 분명한 홍보가 큰 영화군요. 아무래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불안하고 너무나 파괴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일단 그 엘라이자 스탠턴이 연기한 밀라라는 캐릭터와 토비올레스가 연기한 모디스라는 캐릭터의 관계성에는 굉장한 독특함이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 두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상호 파괴적인 관계로 붙어있으면 안 되는 관계처럼 보이긴 하기 때문에 좀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의 어떤 사랑과 진행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영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을 어떻게 좀 바라보게 되던가요? 현실적이라는 얘기도 주셨지만 저는 말 그대로 그 첫사랑의 파괴해버린
본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뭐 나이도 있고, 뭐 서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어떤 감정들로만 바라봤을 때, 사실 사랑은 저는 되게 파괴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의 세상을 파괴하고 서로를 파괴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았던 건 밀라는 겁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더 와닿지 않았나? 그래도 막 첫사랑 그런 슬픔과 기쁨과 그 말씀하신 감정의 극단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 멜라의 표정이나 눈빛에서 그 세심한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기가 되게 저를 많이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네. 아까 방금 초반 채팅방 얘기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정대춘이라는 대학 친구께서 등장인물들 감정도 Y라고 싶었는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모지스가 정상으로 보였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등장인물들의 감정 기복이 진짜 Y라고죠.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등장할 수가 없죠. 그 자체가. 근데 그 관계를 일단 밀라 모지스의 얘기부터 해보자면 이 영화가 멜로 영화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의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이 관계가 우리한테 평소에 익숙한 방식대로 낭만적인 관계로 절대로 그려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좀 파괴적인 어떤 것들을 수반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감정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고 세계가 충돌하는 경험이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관계는 평탄할 수만 없는데 그것들을 포장하는 게 사실은 멜로 영화의 기능이자 장치이죠. 맞아요. 그 사랑에서 보여진 안정성 자체가 없는 그렇죠. 사실은 안정성에서 불안정성으로 돌입하는 게 사랑이라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걸 굉장히 솔직하게, 긍정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영화로 보이고요. 처음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자체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무의식적인 경험처럼 시작이 되잖아요. 아까 채팅방에 질문도 올랐던데 그 밀라가 모지스를 만난 순간에 코피를 흘려요. 혹시 그 장면에 코피를 왜 흘린다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채팅방으로 질문이 올랐네요. 저는 사실 코피를 많이 흘려본 적이 없는데 코피를 만약 흘린다면 사실 코피를 태어나서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코피를 흘리면 되게 놀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되게 갑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코피라는 그 어떤 단어 자체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그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그 순간이 밀라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충격이랄까?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난 그런 갑작스러운 코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다른 해석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 역시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밀라라는 캐릭터가 계속 몸의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육체는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이지만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밀라라는 캐릭터의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만들죠. 항상 자기의 감정과 몸과 인생에 대해서 알아갈 시기에 이 사람은 마지막을 계속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러니 같은 것들은 어떤 세계를 마주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밀라의 상태를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피라는 건 분덕신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어쨌든 신체적인 반응이잖아요. 무언가 정말 충격을 받았거나 혹은 무언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외부로 나오는 자극 같은 것들이잖아요. 오지스라는 세계 자체가 거의 육박해오는 무언가로 밀라에게 느껴졌을 텐데 그걸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코피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장 영화에서 코피라는 장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부닥쳤을 때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나 덮쳐올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으로서 꽃피라는 상징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두 사람의 만남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선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자기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너는 왜 그래? 라는 질문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도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서의 사랑을 주고받는 어떤 관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방식이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갑자기 되게 조용해지는 거. 그러게요. 뭔가가 꺼졌죠, 지금. 네. 아무튼, 굳이 묻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굳이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극 중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그렇고 다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큰 뭔가 티키타카가 없는 것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채팅방에 주변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올라온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밀라 모지스의 관계를 벗어나서 밀라의 부모님까지 포함한 4명의 관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 영화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 때 감정을 가장 좀 이입하거나 내 상황을 대입해서 보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보실 때 그 4명 중에 가장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캐릭터가 있었다면 그게 누구인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오히려 4명을 좀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됐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김성희님은 4명 중에 어떤... 아무도 공감 못했죠. 다들 먼저 얘기했으면 외정을 큰일 날 뻔했다. 사실 저도 뭐 이입을 할 만한 어떤 상황에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주인공은 사실 밀라잖아요. 근데 4명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한 인물의 스토리가 한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이 극 중에 등장하는 4명, 한 명 한 명의 어떤 감정선이 이 베이비티스라는 제목과 분위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게 특정 이입을 해서 봤다기보다는 4명의 감정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관람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밀라 모지스한크이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부모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넓혀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이 4사람이 주고받는 카운터파트 같은, 혹은 이 4사람이 각기 부역화음을 내고 있는 사전주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인데, 모지스의 캐릭터 때문에 그 관계의 불안성은 더욱 커지죠. 그리고 굉장히 불온한 사랑이 시작처럼 보이게, 그것을 마치 부모가 방치하는 듯 보이게 만드는 면이 이 영화에는 있고, 그것이 이 영화의 굉장한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절대로 옆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만 생각해 볼까요? 가택 침입을 일단 하잖아요. 중독자죠. 밀라의 약을 훔쳐가죠. 그리고 어두운 밤에 환자를 혼자 놔둬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뭐 의도한 게 아닐지라도. 그러면 너무 못마땅한 사람이죠. 이 밀라의 주변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또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 못마땅한 인간이 정말 부족해 보이는 어떤 인간이 딸에게, 밀라에게 즐거움, 생기,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성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이 4사람의 관계에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 우리가 말하는 그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을 걸로 보이죠.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아마 균열이라는 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밀라가 아프기 전까지. 그런데 이 부모도 역시 밀라의 투병 때문에 계속 허물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로 표현되죠.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엄마도 약물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중이고,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아빠도 이 상실감, 딸을 잃을 수 있다는 상실감, 그리고 허무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보면 혼자 다스리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참아온 시간이 왜 길지 않았겠어요. 밀라의 투영을 시켜보면서 그 상실감,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이 부모를 육박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특히 엄마 애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악가라는 본인의 꿈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는 대신에 딸을 잘 보내줘야 한다는, 딸을 곁에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사실은 모든 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 네 명은 서로의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밀라는 자기 목숨이 끝날지 모른다는, 언제 생겨날지 모른다는 위기감, 부모는 딸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모지스는 아마도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 생활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무언가의 불안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중국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밀라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지만 밀라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죠. 그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아이러니하게도는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라는 건 리스크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위기를 통과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위기라는 상황을 통해서 다뤄낸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삶의 놀라운 교차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독이 그 두 편을 연출했던 킬링 이버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설정이겠지만 이 킬링 이버는 아주 거칠게 설명하자면 사이코패스와 이 사이코패스를 잡아야 하는 사람 간의 묘한 사랑의 기류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고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밀라의 투영, 모지스의 등장, 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부모를 주목해야 하는가?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10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도 10대 시절이 있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10대가 아마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만드는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부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10대가 주인공인 이야기에서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위치에 있는지,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건 캐릭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모지스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대략 예상할 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모두가 정서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은 밀라의 세계를 구축하는 아주 큰 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촬영에 있어서 구분을 두고 있죠. 부모의 세계를 촬영할 때는 조금 더 단정하고 재단되어 있고 정돈된 톤처럼 보인다면 밀라와 모지스의 세계는 거의 무질서, 충돌, 파괴 이런 세계로서 혼란스럽지만 좀 파워풀하게 영화가 담고 있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영화를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 네 명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점을 조금 더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최근에 작업하신 작업물과 굉장히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작업물이죠? 이야기 그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 근데 그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마 황정은 씨의 신곡인 윙스를 듣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영화가 그 음악이 이 영화의 수요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모두가 그 생각을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윙스 얘기를 꺼내냐면요. 그것도 어쨌든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내놓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곡을 쓰고 만들 때 생각했던 지점과 이 영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는 거의 우주와 같은 광범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어떤 탐구를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아오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물론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 사랑의 날것, 사랑의 감정을 되게 여실히 느낄 수 있어서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되게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윙스라는 곡 자체가 막 물론 엄청나게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곡이긴 하지만 그게 비단 어떤 정말 정상적인 사랑의 어떤 형태를 담는 그런 듀엣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완전히 다르게 풀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이 가사와 뭔가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묶음을 만들 수는 없지만 글쎄요, 사랑에 대한 해석의 좀 광범위를 저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되게 단적으로 사실 얘기하자면 그냥 그 두 주인공의 사랑을 하는 과정에 그 윙스가 흘러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되게 파괴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 뭐 밤에 둘이 클럽에 가서 흥청망청 놀 때라든지 그 알 수 없는 그 혼란함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어찌됐건 간에 사랑이라는 형태가 마냥 좀 보편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윙스랑 그렇게나마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사람들의 어떤 연결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소개하는 관객 입장에서 혹은 듣는 리스너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해도 어떤 지점을 분명히 고민하는 결과물로서의 작업들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뮤직비디오 얘기도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달달한 러브송이죠, 윙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짧은데 특별한 멜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뮤비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건 러브송이니까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 대한 기대를 이 뮤비는 엄청나게 훌륭하게 배반을 하죠. 좋은 의미로 배반을 하는데 그게 저는 바로 베이키스라는 영화의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쩜 이렇게 소유 씨는 우리가 얘기를 나눈 영화와 비슷한 딱딱 뭔가 맞아떨어지는 작업을 하게 되는가 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그 뮤비의 스토리텔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혹은 연출이나 연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상상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이 감독의 마음이 오히려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우선은 그 배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배반이라는 단어가 저에겐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사랑을 정말 그 곡의 시각화를 그대로 해서 뭔가 몽환적이고 달달하고 동화적인 사랑의 형태가 아닌 어떤 그 곡을 들었을 때 분위기를 가져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최대한 배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뭐랄까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뭐랄까 결국 그런 거죠. 너무 달라서 싫었던 누군가가 사실은 이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이었고 그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뮤직비디오 안 보신 분한테는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아무튼 좀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파괴적인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사랑의 파괴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파괴했을 때 그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뮤비를 보신 분들이 여기는 많이 계실 거고 혹시 안 보셨다면 이 영화와 굉장히 독특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정말로 있어요. 의도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자, 이 극장에 나가시면서 윙스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대신 홍보를 해주시면 연결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스포가 될 수 있을 텐데 죄송해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제일 위에서 희미하게 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웃음을 잘못 본 게 아니군요. 뭔가 동화되었다는 웃음 같은 걸 수도 있겠군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뮤비에
대한 질문들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아주 간략하게나마 도움이 조금 됐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제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목을 지을 때 사실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노래에 미스라는 제목을 붙였던 건 그 가사를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네. 왜 미스라는 제목이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네. 데이비티스도 사실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주인공에는 실제로 유치가 있죠. 그런데 작품의 제목이자 그 밀라의 몸에 나왔던 데이비티스가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유치가 주인공이 밀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마지막에 유치가 빠지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오히려 인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베이비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영화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그 영화를 보여주는 감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어린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이빨이라는 뜻이지만 그 엄마 그리고 아빠, 그 모리스 다 갖고 있는 것, 그 뭔가 아픔들, 균열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해석이네요. 역시 예. 믿고 듣는 황정석 씨에서 네. 제가 조금 의견을 붙여보자면 네. 데이비티스가 아마도 여러분 각자의 버전 해석이 당연히 있을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식으로 상징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작품의 주제가 그냥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들이 아이러니. 유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나이잖아요. 네. 유치는 어릴 때부터 빠져버리는 건데 성장한 몸에 아직까지 유치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밀라를 굉장히 아이러니한 존재로 만들죠.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젊고 이제 막 더 피어나야 하고 네. 더 많은 생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어야 할 나이의 소녀가 네.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치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계속 아이러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아이러니, 생의 아이러니, 관계의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요. 그 모든 존재하지만 이게 익숙하게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의 상징 같은 걸로 데이비티스를 의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 관계들은 아이러니함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저는 그 아이러니가 오히려 되게 그 우리 삶에 있어서 현실적이라고 받아들여서 그게 현실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맞아요. 그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정말 사랑니 혹은 유치처럼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지? 현박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유치랑 더불어서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던 것도 연결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라는 좋은 해석을 들려주셨습니다. 맞아요. 태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은 아이러니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의지가 물론 있었겠죠. 그 의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들 살짝이 되면 태어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어떤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밀라는 어떤 태어나는 존재 과정부터 아이러니의 상황이 계속 보이는 존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좀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 밀라의 스케일은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왜 계속 아플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역할을 좀 하면 좋을 좀 텐데.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병약한 그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쵸? 근데 이 밀라 스케일을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이 배우의 밀라 연기한 배우의 에너지가 어떤 느낌을 주던가요? 저는 그 내면의 강함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배우의 연기를 보면 그 막 에너지가 밖으로 막 표출되고 그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내재된 강인함이 되게 크고 그것들을 자기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녀의 몸짓이나 아니면 그 표정이나 눈빛에서 오는 세심함 그리고 그 세심함이 엄청나게 과하고 역동적이다기보다는 정말 세심하고 가끔은 정적이면서 가끔은 또 그 폭발적이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가끔 평할 때 뭐 동물적인 연기를 한다, 네. 동물적인 감각의 소유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좀 관성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 사실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배우들에게만큼 그 표현을 아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배우들이고 매 장면이 놀라웠지만 제가 엘라이자 스캔더에게 놀랬던 정말 가장 큰 장면은 그 엄마랑 싸우다가 야 이러면서 막 복도로 걸어가잖아요. 그런 건 절대 약속되는 어떤 반응들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카메라에 담겼을 때 이질감 없이 우리를 그 사람의 감정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건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해내야 되는 일이지만 모든 배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아니에요. 심지어 그 표정들이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거는 정말 그 사람의 감각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심지어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앞으로 보여줄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99년생이에요. 너무 아파했네요. 데뷔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 HBO의 미니시리즈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샤프 오브젝트라는 제목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에이미 아담스의 동생으로 나오죠. 에이미 아담스랑 둘이 자매로 나오는데 거기서 정신적인 병을 좀 앓고 있는 동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한 역할이 기자인데 어떤 살인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벌어진 이야기가 이 샤프 오브젝트라는 드라마의 줄기를 이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몸을 긁는 소녀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는 그 몸을 긁는 소녀라는 원작이 있는 것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실제로 애니하면서 계속 몸을 그어요. 자기를 좀 학대하는 캠프로 등장하는데 이 샤프 오브젝트는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을 쓴 빌리엄 플런의 데뷔작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어떤 폭력적인 기호 같은 것들을 에이미 아담스 그리고 일라이자 스탠턴이 훌륭하게 연기를 한 작품이 바로 샤프 오브젝트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스탠턴이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작은 아씨들을 먼저 촬영하고 몇 달 후에 이 작품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큼 필모그래피가 많은 배우가 아니에요. 지금 작품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훌륭한 필모들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이런 필모를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배우의 복이자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 배우가 밀라라는 역할을 준비하면서 이거 호주 영화거든요. 감독도 호주 영화, 호주에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영화인데 호주에 암에 걸린 아이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캔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암 환자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게 되죠. 그러면서요, 일라이자 스탠턴이 뭘 깨달았냐면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남은 삶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오히려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거죠. 기쁨도 훨씬 크게, 슬픔도 훨씬 크게 여기에서 주목해서 밀라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게 되고요.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것들, 부모의 감정에 대한 이해도 이 캔틴을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잃은 그 다음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그 자녀의 암의 재발, 여기서 재발하잖아요. 그걸로 야기된 어떤 부모의 불안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조금 더 이 밀라라는 역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밀라이자 스탠턴의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예측이 되지 않죠? 네. 이 배우가 단편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 단편이 먹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그 먹방에 대한 게 굉장히 희귀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에 대한 먹방이 완벽한 은유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젊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총체가 먹방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일라이자 스탠턴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음란물과 먹방 사이에는 묘한 연결점이 있다. 그 안에 파악을 하게 되면서 이 단편을 찍게 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좀 연결 왜곡하는 거잖아요. 뭐 관계를 왜곡하는 거죠. 먹방도 그렇고 그 포르노 산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연결 방식에 우리 인터넷 문화 혹은 소셜미디어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단편을 찍게 돼요. 그런데 실제 연결에서의 진정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단편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담았다는 점을 보고서 뭔가 관계,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깊숙하게 생각하는 배우이겠구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의 다음 작품은 고딕 스릴러예요. 여기선 제발 오래 살아있길 바라는데요.
더 데빌 올 더 타임이라는 작품에서 여러분 좋아하신 톰 홀랜드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과 함께 조금 심리적으로 뒤틀린 역할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은 이 방금 말씀드린 작품 넷플릭스에서 아마 초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식스센스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아직까지 제목이 밝혀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배경을 할 것으로 알려진 그 작품에도 출연을 하게 되죠.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요?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네. 뭐 괴물 같은 신이 사실 이런 표현이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모든 세상에 나온 감정적인 표현을 다 쏟아부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배우의 등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비 왈레스 같은 경우 정말 무시무시하죠. 저 사람이 제 주변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막 주잖아요. 모지스를 연기한 토비 왈레스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이 모지스의 캐릭터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면 자베 돌란 감독 혹시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지 않고 다 챙겼어요. 자베 돌란의 영화에 맘이라는 봤죠. 문제작이자 화제작이 있죠. 거기서 주인공이 약간 정신상태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엄마와 그리고 옆집에 있는 그 어머니의 관계 사이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기운 같은 것들을 발현하는 캐릭터인데 그 마미의 주인공과 이 모지스라는 캐릭터의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베돌란의 마미를 참고해서 캐릭터를 좀 만든 면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감독과 그 영화를 실제 다시 보기도 했다네요. 이 배우의 굉장히 감각적이고 동물적이고 무서운 연기를 보신다면 넷플릭스에 더 소사이어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괴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이 배우를 세상에 끄집어 나오게 했다는 생각이 들면 참 재밌어요. 모두 온화한 기운 혹은 뭔가 조금 더 모두를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 모두가 인정하는 무언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신인 배우의 등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배우는 역으로 뭔가 굉장히 젠척하는 생긴 역할이거나 뭐 영국의 어떤 귀족 집안의 자녀라거나 이런 걸 연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일단 여기서 다크서클을 좀 빼면 어떤 인상이 전혀 짐작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배우의 연기를 제외하고도 사실은 베이피스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죠. 영화를 구성하는 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촬영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이 영화에는 아주 많이 쓰이지 않지만 VFX, 그러니까 특수효과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베이피스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가장 마음이 좀 크게 움직였어요? 아무래도 음악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소설처럼 계속 단락마다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 대한 제목.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게 몰입을 되게 방해했어가지고 몰입 없었다면 물론 약간 불친절했겠지만 좀 더 감각적으로 이 영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너무 설명적이라는 그리고 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너무 감성적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방해였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미술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 쓰고 있는 색감이라든지 뭐 다양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 조명은 아무래도 그 일라가 클럽에서 춤을 추는 그 순간의 조명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전 색감 부분에서도 부모님이 나올 때와 그 두 주인공이 나올 때의 차별화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모님 나올 때는 좀 더 단조로운 색상과 함께 좀 안정적인 그런 구도들이었다면 좀 더 혼란하고 색감도 되게 진하고 뭔가 비비드하고 그랬던 게 이제 주인공들의 뭔가 신명나는 시간들을 보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혹시 이 영화 다시 보실 계기가 있다면 그렇게 좀 부모의 세계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세계를 나눠서 보기를 권장을 드렸는데 아마 보시면서 그 지점을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영화 색감을 굉장히 먼저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죠. 좋은 의미의 자극으로 다가오는 영화인데 윌리엄 이글스턴이라는 작가의 사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이 작가의 사진을 찾아보면 색감을 굉장히 대담하게 배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자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빛은 아주 주홍빛이라던가 이런 식의 색감의 대단한 빛이 그리고 들어오는 빛들 이런 거에 주목한 사진들이 아주 많은 작가인데요. 또 하나의 그 색감에 대한 배경이 있다면 이 감독이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호주에서 났지만 홍콩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돌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여러 세계를 경험하면서 감독이 어린 시절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한 영화들도 왕가의 영화의 색감들이라고 합니다. 홍콩을 생각해보면 네오사인들이라든지 너무 많은 색감들이 그 도시에 있잖아요. 감독이 어릴 때부터 색감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것을 감각적으로 익힌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릴라가 아마도 사물과 세상을 보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색감을 조금 더 과감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호주도 색과 소리에 비해서 굉장한 도시이긴 하죠. 아까 뭐 여기 질문에 왜 새가 자꾸 나오냐, 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 감독이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이게 호주의 여름의 배경이잖아요. 여름은 정말 미친 새와 벌레들의 도시다라고 호주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호주라는 공간을 담으면서 불가피하게 걸려드는 어떤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색들,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홍콩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문화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하네요. 뭔가 계속 충돌하고 시끄럽고 아주 많은 색들을 표현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아시아에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색채들, 충돌들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뭔가 좀 훈련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언젠가는 홍콩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감독이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홍콩에서 영화를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배경에서 만들어낸 영화가 또 어떤 방식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외로 이 영화에 랩탑이나 스마트폰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약간 시대를 초월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호주라는 배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이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 인상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세대가 오히려 더 레트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빈티지 옷을 입고 패션 선택이 훨씬 대담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반영하면서 시대를 조금 지워버리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감독이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밤의 세계를 믿을 수 없이 활기찬 느낌으로 그려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방금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시기도 했는데 여러 개 소제목이 붙은 영화이잖아요. 거기서 또 받은 특별한 인상이 첨언하실 게 혹시 또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그 정도의 인상들?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없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소제목이 없었다면? 툭 넘어가잖아요. 사실 그 툭 넘어가는 그 소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이 서정적인 것들도 많고 그랬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뭔가 장면이 탁 넘어갔을 때 제목을 보고 이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어떤 상황이고 공간이 이렇게 확 변했고 갑자기 뭐 부모님 나오다가 릴라가 나오네? 갑자기 상황이 또 바뀌고 인물이 바뀌네?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호기심이랄까? 그런 부분이 너무 설명적이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챕터가 긴 텀을 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몇 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소제목이었어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지만 좀 더 이해해보려면 이 영화 한 편이 그 릴라의 남은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마지막에 끝으로 가서는 아버지가 계속 사진을 찍잖아요. 초반에는 사실 그런 장면이 안 나오다 마지막 장면은 사진으로 마무리되는데 어쨌든 그 기록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날들, 시절들, 그런 순간들에 대한 그런 짤막짤막한 책갈피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방금 올려주신 의견 중에 하나가 사진이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는 말씀도 있는데 맞아요. 이미지라는 건 시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계속 섞어놓은 영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는 장치라든지 특히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간을 붙잡아두는 작용 같은 것들 영화가 보여주기도 하죠. 죽음을 상기시킨다, 죽음을 가둔다라는 의미로서 사진이 활용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소제목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저는 이게 요새 방식인 것 같아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요새는 쇼폼이 익숙하잖아요. 요새는 2시간짜리 영화들도 잘 안 보려고 하죠.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뭐 10분짜리, 뭐 4분짜리, 뭐 심지어 몇 초짜리 이런 영상들 같은 것들이 유행하잖아요. 틱톡 같은 게 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시간의 흐름이 별로 중요한 장치가 아니게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수능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시간이 앞에서 뒤로 흐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쇼폼의 시대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절이 계속 되더라도 거기 익숙한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영화도 시간을 계속 섞어놓은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은 연결이 되지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영화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사건은 이 소제목들의 순서를 바꿔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툭 넘어가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건너뛰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감정도 엄청 해피했다가 그렇죠. 엄청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게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다운돼 있는 어떤 감정의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감정이 하이를 치는 상황이 반복됐을 수도 있겠는데 편집으로 순서를 뒤바꿨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오히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 그리고 음악, 그리고 아까 채팅방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인물이 왜 자꾸 화면을 보느냐라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건 다 뭘 의미하냐면 분절을 의미해요. 쭉 연결되는 연결이 아니고 중간에 툭툭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관객이 쭉 어떤 흐름으로서 이 영화를 보기를 원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은 집중, 분절 이렇게 보기를 계속 유도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기는 효과는 분명하죠. 인물에게 거리두기 혹은 환기 이런 차원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는 또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거리두기의 장치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감정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기도 해요. 그것도 아이러니죠. 거리두기를 원하는 것 같다가 아주 깊숙한 이입을 요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주 매력적인 혼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의 정수인 것 같아요. 아까 아이러니가 있는 영화다라고 설명도 했지만 이것처럼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영화의 구조 또한 이 영화의 매력적인 정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질문 주셨는데 저는 아마도 같은 기능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가 픽스되어 있는 건 밀라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밖에 이 영화는 존재하지 않죠. 삽입곡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소희님을 모셨으니까 또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작품 전체 분위기와 아주 긴밀하게 음악이 사용됐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이기도 하고, 혹은 정말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영화이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음악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 들었어요? 저는 우선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영화는 정말 그 음악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오리지널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선곡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은 대부분 음악에 정말 자신 있어 라는 그런 어떤 대담함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음악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영화만큼은 음악을 음악답게 잘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영화의 화면에 음악이 녹아드는 순간 마지막 장면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바닷가 해변에서 나오는 그 잔잔한 어쨌든 클래식 음악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음악이 화면을 방해할 정도로 큰 비중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그게 어떤 이 영화에서 음악을 그냥 BGM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가끔 어떤 순간에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 그 장소로 돌아가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음악을 굉장히 개성 있게 그리고 또 인물과 맞게 장면과 맞게 훌륭히 배치함으로써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영화의 음악 사용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질문 드려본 적이 있잖아요. 음악의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음악은 옥수수로 좋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옥수수로 좋다는 사람에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좋은 감정을 들게 하는 음악의 활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재일 음악 감독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재일 음악 감독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건 작곡가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스코어를 쓸 수 없을 바에야 감독이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들듯이 본인에게 그 상황에서 가장 잘 맞는 혹은 감독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을 구성하는 게 정말 좋은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프레디 타란티노 영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감독의 취향이 정말 고스란히 묻어있는 음악들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음악들은 사실은 감독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음악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어 막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선곡을, 이 장면은 무조건 이 노래야라는 그런 자신감이 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춤을 출 때 나오는 음악인 수아이파이브의 컴메웨이라든지 파티 장면에서 나오는 비즈니스라는 음악이라든지 적재적소의 음악 활용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티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아까 채팅방에 졸업 파티를 결국에 못 가서 너무 아쉽다 그런 의견도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단호하게 주로 무도회가 등장하지 않는 게 이 영화의 빛나는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러다가 갑자기 뭐 드레스 입고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의 뭐 고등학생 시절을 즐기는 졸업 무도회 이런 게 나왔으면 저는 진짜 이 영화를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중간에 나오는 파티 장면에서 밀라가 느끼는 자유로움, 그 혼란들 이런 것들로 아마 그 졸업 파티의 의미가 좀 대체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파티 장면도 굉장히 감격적이었죠. 맞아요. 저는 우선 저도 동감하는 바예요. 무더위가 나오지 않았던 게 저는 설마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사실. 나 나오면 어떡하지? 그나저나 부모님 뒤에서 눈물 훔치고 이런 생각 나면 어떡하지? 네.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여기 채팅방의 질문들을 한두 개 정도 더 언급을 하고 자리를 마무리할까 생각하는데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좀 훑어볼게요. 이 질문은 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영화음악 감독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까 제가 윙스를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생각을 고쳐먹은 것이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에 음악을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영화를 만들어서 나도 그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계가 놓칠 수 없는 존재를 넘어 영화계에 공격을 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좀 영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멋있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이 연출한 작품에 본인의 음악을 쓰겠다는 확고한 발표를 지금 하실 셈이에요. 우리끼리만 일단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저도 인상적인 순간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밀라의 아버지는 죽음을 예감했잖아요. 네. 모지스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죽음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모지스의 눈빛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극중 인물도 아니었는데 그 쎄함이 폰인 줄 알았어요. 그 쎄함이 느껴져서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기의 흐름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동의하고요. 네. 아주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가까운 사람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감정적으로 가장 연결된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고 생각해요. 왜 자식들 중에서도 임종복이 있는 자식이 있다고 하고 누군가의 꿈을 나타나는 자식은 따로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부모 돌아가셨을 때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죽음이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훨씬 많이 연결된 사람한테 그 죽음이 먼저 전해진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아마 그 흐름상의 전개로 볼 때 엄마보다 아빠가 조금 더
깊숙하게 밀라와 감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죠. 밀라를 훨씬 좀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이 영화의 전반적으로 헨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도 애나보다는 헨리에게 먼저 전해지는 게 합당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걸 바라보는 건 당연히 밀라의 모든 세계의 충돌을 야기한 모시스가 가장 먼저 이 죽음을 봤어야 합당한 결과겠죠. 그런 생각들이 저는 그 장면 통해 들었어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독의 차기작은요, 1930년대 시드니 그리고 1970년대 그 페미니스트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런던의 쾌락주의 예술을 바탕으로 한 사이코 섹슈얼 드라마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더 스트레이트라는 작품이 이 감독의 차기작인데요. 아마 그 TV 버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 감독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감각적인 세계를 보여줄지 주목하게 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감독의 작품 세계를 처음 보고 반했을 때 그 감독의 작품을 좀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희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영화 중에 셔넌 머피라는 감독의 이름 확실하게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여성 감독의 대담한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견들을 오늘 채팅방에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읽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질문들을 그래도 좀 캐치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많이 못하고 말았어요. 많은 질문들과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소유씨 있다가 꼭 이 채팅방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아까 그 챕터에 대한 얘기를 나눈 부분에서 연극적인 장치, 막을 나누는 장치라고 생각했던 의견도 주셨네요. 역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소연씨께 들어볼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나 음악이 궁금해요 라고 이 회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음악이 그렇게 많이 삽입되지는 않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은 춤을 추던 그 바이올린을 배우러 가서 제가 그 춤을 추던 그 장면이 음악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공간이 되게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가면 좀 따뜻할 것 같은 공간이었는데 그 따뜻함 속에서 막 새가 계속 등장한다고 했는데 새처럼 뭔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과 훌륭한 음악이 곁들여져서 저는 그 음악을 아마 찾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음악 짧더라고요. 춤출에 나오는 음악 2분 50초? 굉장히 짧은 음악이었는데 네. 드라이브 하면 듣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들어도 좋고 네. 좀 춤추고 싶어지는 음악이라면 저는 너무 동의해요. 그래서 그 음악들, 이 영화의 플레이리스트들을 들으시면서 영화를 복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채팅방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 보기 전에 장르가 코미디라는 걸 보고는 왜 코미디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장르가 있었는데 코미디였어요? 코미디라는 설명이 써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놀랍게도 호주에서 빵빵 터진다고 합니다. 어느 장면에 터지는 걸까요? 근데 아까 그 던니라는 대학을 치신 분께서 파티와 해변장 것이 인물들이 모인 이후에 토비의 출산 때문에 우르르 몰려나가기 의아했는데 그 장면이 환상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는 아마도 이것이 감독의 유머 감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순간,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삶의 그 아이러니한 순간들이 바로 이 영화가 추구하는 코미디의 정수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빗소라님께서 호주 감성이라고 아련하게 써주셨는데 네, 호주 감성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네, 호주 감성. 네, 정말 놀랍도록 웃긴 영화라고 하니 호주인들이 보기에는 네. 오늘 마스크를 계속 쓰고 제가 말을 많이 했더니 약간 머리가 어지럽네요. 쓸까 보시. 아니, 뭔가 좀 아득해진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횡설수설한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께 오늘 좀 좋은 영화에 도움이 될 만한 해설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 세 번째 만났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 세 번 나누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눈 소감은 또 어땠나요? 매번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같이 이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특히나 너무 좋은 영화를 발견했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이랑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아무튼 저는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물론 정말 영화를 사랑하지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리 더 많이 찾아주시면 영화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올해만 지금 수인 씨랑 같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눌 자리가 오늘까지 3번 있었는데 올해인가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즉슨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풍경을 한 번도 못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극장에 마스크를 쓰고 출입을 하고 카카오톡 톡방이라는 되게 유려한 상황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네. 힘든 시기이지만 데이비스 같이 좋은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 같은 것들이 이어져야 더 좋은 영화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영화를 많이 만들고 영화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수록 우리가 단덕 씨가 만든 영화를 또 볼날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데이비스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꼭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어느 공간보다 사실은 요즘은 극장이 제일 안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극장에 오시는 마음이 불안한 것은 너무너무 이해를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극장으로 오시는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극장도 다 사라져가고 되게 저는 요즘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꽉 채운 좌석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영화를 많이 소비를 함으로써 제가 좋아하는 극장, 사랑하는 극장들이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답니다. 네. 이 시간 마스크 착용하시고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영화 봐주시고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좋은 기회에 꼭 극장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윙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